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로는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앞쪽에 4차 산업혁명과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중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서 큰 축이 하나가 기업의 정보를 어떻게 잘 구조화하는가, 두 번째가 그럼 그 소비자와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꼭지인 기업의 정보를 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명택 그룹장이 제 발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TC라는 주제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서 큰 주제가 됐기 때문에 저게 무엇인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여러 그 SNS에 보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저게 실체가 있느냐 왜 저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비관론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발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명명을 했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처럼 이게 지금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올 미래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들어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는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큰 그룹들이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영어로는 인더스트리 4.0라고 해서 독일에서 주도를 했고 그리고 많은 국가나 기관에서 이렇게 지지를 한 개념입니다. 특히 독일에서 주도를 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이 제조업에서 매우 앞서 있고 지금 미국 주도로 되어 있는 인터넷 혁명을 좀 더 구조화해서 앞서 나가자는 그런 국가적인 화두로 독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라는 것이 먼저 명명이 됐고 그리고 한국이나 몇몇 국가들 수출 주도형 제조업 위주의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 분야에 더 앞서가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산업혁명을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는 데는 기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고 산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서 보면 다보스 포럼 2016년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가 되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 키워드 두 가지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것이 연결된다. 두 번째가 지능적이다. 이 두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4차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1, 2, 3차에서 어떤 것이 더 연결되고 지능적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 우리가 다 알다시피 증기기관이라든지 이전에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매우 큰 힘을 가지고서 생산해낼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증기기관으로 이동도 됐죠. 방접기라든지 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죠. 그것이 첫 번째 산업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이 증기라는 아주 큰 힘으로 되었던 것을 좀 더 정교하고 그리고 분야가 넓어졌습니다. 전기에너지가 시작이 된 거죠. 19세기 20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 보면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고 전 분야로 파고들면서 생산성에 또 다른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증기기관이라든지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전기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또 한 번의 생산성 혁명이라고 하면 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는 20세기 후반. 우리는 20세기 후반에 보면 이 지구본이 보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보이죠. 즉 모든 연결,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리고 기계와 기계 간에 서로 통신을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혁명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또 한 번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정보가 한 번 설정된 정보가 정해진 흐름에 따라서 테일러 시스템처럼 쭉 흘러가면서 생산성을 높였다면 이제는 이제 구조화되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생산성을 높인 것이 바로 20세기 후반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생겨난
제3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증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정도로도 사실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버 피지컬하게 연결이 됐다. 즉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 그린 주체가 있죠. 명확한 주체가 있는 것들끼리 연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 주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기계도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해서 자동으로 그리고 그 상황을 인지해서 판단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초연결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정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이라는 키워드고 하나는 정보라는 키워드인데 먼저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거죠. 첫 번째 나오는 키워드 빅데이터는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데이터들이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에 태그를 찍으면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신용카드를 결제를 한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이 모든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계속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데이터로 모아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정의를 할 때 처음에 지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만 처음에 빅데이터를 정의를 할 때 볼륨, 매우 크기가 크다. 그리고 벨로시티, 매우 빨리 모아지는 데이터. 그리고 베리어스,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다양한 데이터. 뭐 어떤 기계로부터도 오죠. 그 다음에 글도 만들죠. 인터넷에서 SNS로도 올라오죠. 이런 모든 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IoT인데 IoT는 모든 것에 주소가 들어간다. 인터넷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샤오미 제품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샤오미 제품은 주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죠. 그리고 출입 감시 시스템 보면 여기 달아놓고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알람이 오면 카메라를 켜서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인터넷 기능이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건 또 빅데이터랑 연결이 돼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여기서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라우드는 두 가지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자원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따라서 이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한계가 없이 돈만 지불하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구글 서비스가 안 된다든지 에버노트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버노트 서비스가 멈췄던 이유는 아마존 서버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비스 그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반을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분리가 되면서 막대한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접속하는 것도 클라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접속하는 단말만 차이가 있지 여러 곳에서 모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IoT와 클라우드는 정보의 경계가 없어지고 종류가 많아지고 그리고 매우 많은 정보가 흘러다닌다는 면에서 정보 처리라는 것이 그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원하는 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지능이 필요해지는 거죠. 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 AI라고 되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이런 정보가 없으면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은 사람이 학습하는 것을 모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경망이 있다면 제가 이 건물을 찾아올 때도 여러 번 찾아오면 그에 따라서 정보가 하나씩 연결이 되고 지식이 되는 것처럼 컴퓨터의 신경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망을 배열을 해놓고 정보가 그 신경망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지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학습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알파고 같은 경우도 16만 건의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했죠.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패턴이다라는 것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바둑을 둘 때는 100만 번 이상의 자기 바둑을
알파고 1, 알파고 2 얘가 붙어가지고 이기면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100만 번 이상의 실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계속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했을 때는 지능이라는 면에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라는 면에서는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를 통합을 해서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즉 이거 자체가 실체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 기술이 중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가 산업의 흥망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산업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이걸 인포메이션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것 그리고 정보가 또 더 잘 정리됐다라고 하면 또 컨텐츠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인포메이션 정보의 흐름을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모든 것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서로 소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 현장을 볼까요? 생산 현장에서 지금 생산 현장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보고라든지 이런 보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딘가 모니터링이 되고 의사결정이 되고 그리고 생산되는 것과 배송되는 것, 창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많은 회사들에서 재고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면 이익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이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들까지도 통째로 연결이 되도록 하고 또 이 범위가 다른 비즈니스 영역까지 연결되어서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주고받아지면서 여기 보면 디멘스 콘텐츠 4.0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정보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된다는 것도 어떤 정해진 타입으로만 아니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결이 되고 또한 거기에 맞는 형태로 컨텐츠가 적절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흘러다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양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도 많습니다. 3D 프린팅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하는 것도 큰 요소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 TC,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영역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인포메이션과 컨텐츠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형태가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하면 아니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정보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1.0에서부터 4.0 작년에도 이 장표는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인포메이션 1.0 시대에는 포맷과 쓰는 사람 그리고 전달되는 경로라든지 그리고 퍼블리시하는 것이 다 동일했습니다. 즉 책을 만든 사람이 그냥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단일한 IBM에서 책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또 마찬가지로 원하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포맷이 다양해집니다. 즉, 요거 많이 보신 그림이죠. 아마 싱글 소싱이라든지 원소스 멀티 유즈라든지 멀티 퍼블리싱이라든지 하던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을.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구조화를 해놓고 매핑을 합니다. 이건 태블릿으로 보낼 거다. 이건 PDF로 만들어서 인쇄를 할 거다라는 걸 매핑 할 수 있는 이걸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결정된 대로 그 퍼블리시 할 때만 스타일 슛에 따라서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든지 HTML5라든지 이렇게 퍼블리시 하든지 또는 PDF로 만들어서 잘 인쇄가 되든지 합니다. 그래서 포맷은 여러 가지지만 쓰는 사람과 배포하는 사람은 동일한 것이 컨텐츠 2.0 시대. 이거는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했던 방법이죠. 물론 산업계에서 실제로 적용이 될 때는 기계를 다루는 매뉴얼에는 좀 나중에 적용이 됐고 제일 먼저 적용이 된 쪽은 소프트웨어 쪽이었습니다. 인포메이션 3.0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스럽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 차이가 매니 오너와 그리고 매니 딜리버러가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쓰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이 쓴다는 것은 정보가 처음 시작되는 곳, 포털에서도 들어오고 CRM에서도 들어오고 프로덕트 DB에서도 들어오고 피드백에서 들어오고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간에 저희 김영태 그룹장이 말씀드릴 것 중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재작년부터 작년으로 넘으면서 가장 큰 변화가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유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협력사 같은 경우가 낸 솔루션이 바로 이런 겁니다. 프로덕트 DB에서 바로 퍼블리시까지 연결을 하는 거죠. 즉 프로덕트 DB에서 어떤 스펙을 바꿨어요. 그러면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스펙이 바뀌어버리는 변동이 되는 것. 이 프로덕트 DB는 뭐 엑셀 시트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특정 DB나 또는 특정 PLM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업 내의 정보가 이렇게 퍼블리시라고 했을 때 퍼블리셔만 똑같고 나머지 포맷과 소유주와 그리고 전달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나는 예를 들어서 고객 중심으로 봤을 때 고객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하겠다. 고객 서비스 사이트로는 이렇게 내보내겠다. 그러면 정보를 이리저리 끌어모아서 내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털은 서비스 사이트로 열려서 또 마찬가지로 고객이 뭐 구매를 하든지 컴플레인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또 CRM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내부 피드백과 외부 피드백을 다 모아서 역시 다 연결해서 조합을 해서 원하는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4.0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기 맨 마지막에 원 퍼블리셔라는 것이 매니 퍼블리셔로 해서 즉 퍼블리싱 자체가 누가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3.0 시대에는 누군가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한 회사에서. 매니 퍼블리셔라는 건 누구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시스템이 퍼블리시할 수도 있고 사람이 퍼블리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스템 퍼블리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해 놓으면 정보를 받은다면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지능적으로 판단을 해서 퍼블리시해서 그 문서를 필요한 사람이나 또는 기계에게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4.0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것이 방향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연결되는 것을 인포메이션 4.0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TC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우린 글 쓰는 사람들인데, 글 쓰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네 가지 키워드가 정확성과 협력, 그리고 토탈 시스템 복잡하다. 이 네 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귀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정확성입니다. 예전에 내가 생산부서에 있다 그러면 생산부서에서는 그 다음에 받을 것만 생각을 해서 정확하면 괜찮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LG 반도체에 있을 때 디바이스 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만든 디바이스 모델 그 라이브러리는 그 다음에 설계할 사람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즉 아날로그 모델링을 하는 사람한테는 여기 턴온되는 이 기울기만 턴온하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만 정확하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뭐 메모리 만드는 데는 이 레벨만 중요했습니다. 1인가 제로인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것만 공급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관성이 높아져서 내가 적은 컨텐츠를 누가 볼지 몰라요.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어디선가는 탄로나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LG전자의 북미 쪽에 캐나다, 미국에 보내는 매뉴얼을 컨설팅을 할 때 그 TV 매뉴얼을 쓰는데 셋탑박스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연결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질문은 그거였어요. What is 셋탑박스? 셋탑박스가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모르냐? 그랬더니 뭐 실물 그림을 딱 보여주더니 케이블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탑박스라고 하면 한국에서 문제가 없겠죠. LG전자 내에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는 몰라요. 그런데 그 문서가 생산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계속 썼던 걸 그냥 그대로 매뉴얼로 가면 소비자는 모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즉 지금은 내가 만든 컨텐츠가 최종 고객까지 그 단계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가 매우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관 기술 영역에 정확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받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기술 영역에서도 이걸 가져다 쓴다든지 우리가 매뉴얼 만들 때도 그런 사례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면서 가장 힘들 때가 그런 때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가 되면 맨 마지막에 출시하기 전에 캐리어 업체라고 하죠.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랑 막 얘기를 하면서 스펙이 좀 바뀝니다. 그러면 제조하는 사람은 아니 뭐 그냥 UI 하나 바꾸는 거지라고 합니다. 예, 매뉴얼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UI 하나 딱 바뀌면 그거 하나 때문에 매뉴얼 전체를 리뷰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영향을 줄지를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의 일이 지금 이제는 앞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컨텐츠를 작성할 때 내 것만 잘 안다. 그리고 나와 바로 다음 프로세스에 있다든지 다음 단계에 있다든지 바로 전만 연관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너까지 좀 통합적으로 봐서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확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작성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컨텐츠를 만들 때부터 연관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비자와 밀접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그 글을 쓰는 사람들도 점점 전문적인 영역을 알아야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한 기술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요. 소비자들도 정보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의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지식을. 따라서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산 공장에 있는데 저쪽 영업을 하는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만납니까? 예, 문서로, 컨텐츠로 만나야 되겠죠. 따라서 내가 만든 컨텐츠가 다른 사람이 참조할 수 있는 또 지식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이 만든 것을 언제든지 참조하고 그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조합을 해서 내가 익힌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초기 단계부터 공동 작업이라는 것은 다 모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각각 책임지는 사람들이 처음에 무엇을 표준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어를 정할 때 생산 쪽에서 우리는 이 용어 쓸까요? 이러고 먼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뒤에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커스터머 서비스라든지 그쪽에서 보고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제품을 뜯어 고쳐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용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하는 걸 초기 단계부터 그 표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토탈 시스템. 컨텐츠는 전체 시스템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용도를 고려한 설계와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카탈로그를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요새는 카탈로그가 온라인에서 계속 자동으로 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이로 카탈로그는 한계가 있는 것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종이는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는데 매우 두꺼운 걸 다시 발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에서부터 저기서 프로덕트의 스펙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게 반영이 되려면 이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매뉴얼 컨설팅을 해보면 뭐 중소기업입니다.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컨텐츠를 바꾸는데. 오히려 또 작은 기업일수록 카탈로그 하나 바꾸는데 3년,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카탈로그의 한 뭐 10% 정도가 무효해질 때까지 버텼다가 그 다음에 3, 4년에 한 번씩 리비전을 한다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퍼블리시를 뭐 PDF로 줄 수도 있지만 아예 웹사이트 자체를 만들어서 카탈로그 사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PLM이라든지 또는 그 내부의 그 생산과 관련된 시트가 바뀌면 서버에 연결만 돼 있으면 내가 이 스펙 시트 엑셀에서 이걸 바꾼 다음에 디플로이만 하면 적용되도록 하는 이런 통합적인 설계 그리고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어디로 적용될지 모르니까
예전에는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 그거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어디에 적용됩니까? 어느 경우에 쓰는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고요. 그리고 콘텐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단순하고 구조를 상세하게 해서 메타데이터로 해야지 안 그러면 가져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 에어컨이 있네요. 에어컨만 하더라도 제가 에어컨 컨설팅을 할 때 삼성이든 LG든 가장 애먹는 게 뭔가 하면 단순한 것 같잖아요. 예, 아주 조금 좀 작은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한 권 가지고 얇은 매뉴얼 한 권이 커버하고 있는 기종이 몇 개인가 했더니 10개가 훨씬 넘더라고요. 아주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디테일한 변화는 다 무시하고 결국 사용자들한테 별로 필요 없는 매뉴얼이 되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태블릿 같은 곳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참조할 수 있으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컨텐츠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복잡하다고 해서 컨텐츠 만드는 쪽에서 오히려 복잡한 걸 다 없애버리고 심플하게 제시를 하면 결국 소비자한테 필요 없는 매뉴얼이나 또는 필요 없는 문서들이 전달이 되고 따라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궁금한 게 있어도 매뉴얼 안 찾고 서비스 센터 안 가고 먼저 인터넷에서 검색부터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술이나 용도는 점점 복잡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허용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기계가 훨씬 복잡해질 테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딱 만들어졌을 때 한번 난감하죠.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죠. 얘가 고장이 안 나고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매뉴얼 거의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말로 다 되니까. 알아서 가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빨간색 알람을 줘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난감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에게 적절한 정보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차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영역 같은 것을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놓고서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험을 해보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 확률이 한 10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그거 쓰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왜 안 하는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해서 나는 사고는 내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난 사고, 또 내가 눈으로 보면서 당한 사고는 그래도 덜 억울한데 사람들이 넋을 잃고 있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죽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래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발전된 상황은요. 기술은 점점 복잡해져요.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지능적으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일견 겉으로는 매우 단순한 기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그렇죠. 기능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은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컨텐츠는 어디서 얻을까요? 지식은 어디서 얻을까요? 그런 경로를 생각을 해서 상황에 맞는 메타데이터가 상황을 이야기하죠.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줄 수 있는가. 그게 회사 내부에 있든지 아니면 회사 외부에 있는 고객이나 다른 관련자가 파트너가 되든지 간에 적절한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이 복잡성을 거기다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C 콘텐츠는 여전히 다른 기술보다는 늦게 진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TC 콘텐츠들 보면 어느 정도 구조화된 것도 보이고요. 콘텐츠 매핑도 보이고 전통적인 매뉴얼도 보이고 많은 TC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는 번역 TM까지도 보이네요. 이런 많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TC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를 제작하는 관점. 즉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또는 하는 서비스에 어떻게 쉽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용자 관점. 사용자는 그러면 이 콘텐츠에 어떻게 액세스하기를 원하는가.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00년 좀 넘었을 때부터 같아요. 2000년 초기에
그 컨텐트 스트래티지라는 컨텐트 전략이라는 것이 유행했고 지금도 유효하게 역시 많은 기업의 중요한 문제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컨텐트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한 회사의 컨텐츠가 이 전략을 가지고 초기 단계부터 만들어지고 왜 이 컨텐츠를 만드는가 각각의 컨텐츠들마다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또 연구하고 제대로 됐는지 측정을 하고 여기는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 내부에서나 또는 회사 외부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프로모트하고 퍼블리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다 알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옵티마이즈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것을 컨텐트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트 제작 관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매뉴얼을 갖다가 뭐 신입이 들어오면 선배가 툭 던져주면서 야 이제 네가 해 또는 개발 다 끝난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 투입 안 되는 사람이 누구지? 제일 여유 있는 사람 누구야? 김대리 네가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 컨텐츠를 기술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라고 봤을 때 묘사라고 봤을 때 요 기능은 무엇입니다라고 처음에 연구소에서 하든 또는 개발부에서 나오든 그런 컨텐츠들이 예전처럼 그 개발자가 대충 적을 수 있는 컨텐츠를 해가지고서는 그 이후에 유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objective,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각각의 컨텐츠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 전체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것이 컨텐츠 제작 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그 TV 제조사들 LG와 삼성을 예로 들면 LG와 삼성의 TV 매뉴얼 페이지 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했었습니다. 인터넷 TV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한 30페이지, 40페이지로 됐다가 인터넷 TV가 나오면서 추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더구나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는 넷플릭스라든지 뭐 판도라라든지 매우 많은 그 동영상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다 유튜브도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 TV가 나왔을 때 매뉴얼 1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뭐 PDF니까 일단 인쇄는 안 하니까 그게 두께 줬죠. 그러다가 또다시 요즘에는 한 40페이지, 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식이 됐거든요. 넷플릭스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 연결하는 건 뭐 랜서만 꽂으면 그 다음에 인터넷 설정만 하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컨텐츠 그 허브에서 그냥 연결하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미 그런 메뉴를 다 알아요. 따라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예전엔 책을 찾으면서 보던 걸 직관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직관적으로 알아서 보다가도 어떤 거는 궁금해서 어디다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검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인터페이스는 뭔가 하면 뭐 일종의 챗봇이라든지 내 질문, 궁금한 것을 올리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텍스트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사진 딱 찍어가지고서는 뭐 일치되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간단하게 키워드 몇 개 놓고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이 TC 컨텐츠라는 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형성이 돼서 적절한 서비스 또는 답변을 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각각 한번 살펴보겠는데 컨텐츠 전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컨텐츠 전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 크리에이티브, 리서치, 메저, 서치 엔진 최적화 그 다음에 프로모션하는 거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 프로모션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사외의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사내의 프로모션을 이것은 포함을 합니다. 즉 컨텐츠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게 큰 문제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들은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취약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테크니컬 라이터들이라든지 뭐 편집하는 분들도 있는데
2003년도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보고서까지 냈는데 2012년도에 동일한 일이 생겨요. 왜냐? 프로모트가 안 돼서 그 정보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서버 어딘가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컨텐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모트 할 것인가, 퍼블리시의 여러 가지 형태,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스템별로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번 용어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지금 현재로는 TC 영역에서는 용어를 딱 한 군데만 사용하죠. 번역에만 씁니다. 번역을 할 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할 때 그 용어집이 있으면 CAT라고 해서 번역 지원 도구에서 문장을 하나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 컨텐트 전략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뭐 용어집이 있었다. 그러면 콘텐트를 이렇게 뭐 CONTENT 이렇게 페어로 제시를 하면 그것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번역을 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용도가 될까요? 제가 유럽에서 TC 관련된 컨퍼런스죠. 테콤의 TC 월드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가보면 흥미로운 점이 뭔가 하면 이 용어 관리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용어만 관리하는데. 번역만 하면 그 효과가 안 날 텐데 왜 그러면 그런 데서 돈을 버는가 하면 용어 관련된 포털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 생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가 생산 부서부터 시작해서 커스터머 서비스가 하는 부서까지 다 거기서 용어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용어를 단순히 사전처럼 우리가 단어장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진도 올려놓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계속 부서별로 계속 보완을 해서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관리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회사들 여러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퍼블리시라는 것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 옵젝티브즈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퍼블리시를 할 것인지, 그리고 퍼블리시에 맞는 컨텐츠들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리서치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쉐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건 구석에 처박힌 채로 활용이 안 되는가 하면 어떤 건 아무리 찾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옵티마이즈 전략에서는 메타데이터가 부족하면 분류나 메타데이터를 적용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번역 지원 도구를 사용하면서 TM과 용어집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TM을 올릴 때 주는 메타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회사 것을 했었고, 어떤 프로젝트였고, 어떤 제품에 대한 거고, 모델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때 어떤 기준을 했는지를 전부 다 태그를 달아 놓으면, 그 다음에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 거기에 맞는 게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관계가 있는 것만 쭉 또 TM으로 가져와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라든지 또는 데이터의 형태, 모듈화를 잘못해가지고 검색이 안 된다든지 매핑에서 빠져버린다든지, 또는 충분히 정말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메타데이터 디스크립션이 잘못돼서 제외된다든지 하는 것을 계속 옵티마이즈 하면서 전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컨텐트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컨텐트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택 부장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외에 사용자 측면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의 예를 제안을 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사용자 친화적이라면 이 대화를 통해서 제품 정보, 제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 뭐 전자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또는 활용을 어떻게 할 때, 요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렌즈 같은 경우는 메뉴를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레시피입니다. 근데 책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레시피를 어디에다 띄우고 싶다든지 하는 걸 할 때 되도록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같은 것이 정보 교환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컨텐츠가 쭉 브라우징 되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딱 기록해 놨다가 뭐 상세 찾기, 상세 검색해 가지고 조건을 더해서 원하는 조건을 찾곤 했는데,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음성 인터페이스가 되면 가장 좋겠죠.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요리를 한데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주방 모니터를 보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보면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러려면 아마도 필요한 게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일종의 에이전트 기능을 하는 챗봇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 인식, 음성 합성, 패턴 인식,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 복합 추론, 대화 모델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게 음성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답을 찾아가지고 음성으로 만들어서 텍스트가 있는 걸 음성으로 만드는 걸 음성 합성이라고 하고 패턴 인식은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패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상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건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 세브란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 센서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딱 하나 신뢰하는 게 있대요. 카메라. 피부 질환에 대해서 카메라로 찍으면 거기에 대한 인식률은 거의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입력이 됐을 때 범위를 확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서 이 패턴 인식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이해입니다. 자연어 이해는 이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맞춰서 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요청을 합니다. 여기다 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뭐 타이핑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자연어 이해라고 하고 자연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보를 찾은 다음에 사람이 또한 알 수 있도록 말을 만들어주는 걸 자연어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우 큰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복합 추론인데요. 복합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 상황을 가지고 여러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 또는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데 복합 추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계절이 언제인지 그리고 유난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질문할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유난히 그때 비슷한 질문이 많았다면 또 이것까지 참고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사진을 준다든지 또는 소리를 녹음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들어가고 또 사용자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말을 한 걸 그걸 다 종합을 해서 사용자가 지금 곤란해하는 게 이것일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것을 복합 추론이라고 합니다. 복합 추론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딱 들어올 때 사람은 이제 기계보다 아직은 훨씬 더 똑똑하죠. 표정이나 여러 가지 뭐 손짓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대답을 하죠. 뭐 저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빠가 엄마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기 아직도 모르겠다고. 우리 아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알아듣거든요. 복합 추론이죠. 지금 상황에서 공간으로 딱 봤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저녁된지 뭔지 그 다음에 눈빛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거 모든 걸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고 그냥 이거 하고 갖다 주면 아들은 옆에 있다가 헐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복합 추론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을 해서 종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걸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대화 모델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뭔가 하면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렵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대화 모델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복합 추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합 추론은 뭐 어렵긴 하지만 그 각각의 기술을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정확도를 낼 수 있는데 대화 모델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대화 모델이 가장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챗봇이라든지 대화형 서비스는 전부 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건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케이스가 나오죠. 이게 트리가 있습니다. 대화 트리가 있으면 10개 중에서 이거 아닙니까? 하고 몇 개를 제시를 해요. 그럼 이겁니다. 그럼 제시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사용자가 미쳐버립니다. 얘기하다가. 빨리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고 바꿔! 이렇게 상담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냥 딱 봐도 알 걸 갖다가 몇 번이나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해는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이런 챗봇에 적합한 대화 모델은 무엇일까?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탐문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알아내야 될 거죠. 그러려면 요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컨텐츠 DB와 밑에 있는 날리지 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이 모델과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모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적인 대화 모델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리나 뭐 여러 가지 알렉사나 그 시연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사말 좀 하고 상황이 이미 주어져 있을 때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얘기로 한정이 되면 얘기가 되지만 뜬금없는 얘기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나마 괜찮게 됐던 게 세라라고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그 청소년 상담 얘기를 좀 주고받은 게 어떡한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대화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못하거든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기계가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수준을 높이느냐라는 것은 이 지식체계와 지식체계를 탐문해가는 대화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뽑아내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걸 뿌려주는데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IRQA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rieval Question and Answer를 얘기하는데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기존의 검색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검색은 뭐죠? 테이블이 다 돼 있어서 뭐 연관 검색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키워드를 줘서 거기다 연관된 게 바로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뿌려주는 것을 요 IRQA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장어 퀴즈집이 있는데 퀴즈집이 1000개예요. 내가 질문했는데 이 1000개의 질문 대답이 없으면 여기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하는 건 질문이나 대답이 똑같은 형태가 아니든지 또는 그러니까 포맷이 다르든지 아니면 복합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람은 대답을 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내는 못하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공지능의 개념이 들어간 날리지 베이스입니다. 날리지 베이스라는 것은 이 컨텐츠를 물론 포함하고요. 근데 넣는 방식이 온톨로지라고 해서 사람이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서로 연관성 이걸 계속 많이 집어넣습니다. 누구는 어디에 갔다, 또 누구는 어떤 관계다, 누구는 무엇을 한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누구에 속한다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여기다 쌓아놓습니다. 뭐 에어컨에 대한 것도 아주 단편적인 걸 다 잘라서 지식 단위를 잘라낸 다음에 날리지 베이스로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로부터 질문을 던진 다음에 던져진 질문이 여기서는 확률로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 딱 던졌으면 이것일 확률이 78%, 이것일 확률은 35%.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 대화 모델로 던지면 대화에서는 이걸 첫 번째 것만 얘기할지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지 전략을 짠 다음에 사용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A를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QA는 이미 정답이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것. 두 번째 QA는 이 정답 테이블에 없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식을 추론을 해서 찾아주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만이 제대로 대화가 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증권사에서 서비스 챗봇을 출시했다고 그랬는데 그 서비스 챗봇이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뭔가 하면 없습니다요. 여기 없으니까 못 찾아주는 거예요.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못했으니까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다시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하는 걸 지능적으로 더 사용자에게 친숙하게 해서 매뉴얼 챗봇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 매뉴얼 챗봇을 통해서
단지 사용법만 익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허브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챗봇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챗봇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가? 주요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게 들어갑니다.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시멘틱의 의미 기반의 웹을 얘기하는 거죠. 텍스트 마이닝,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그쪽으로부터 이게 무엇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 사용자가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상황인식 컴퓨터링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복합 추론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메신저 챗봇 시장에 뛰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가장 편한 그리고 확장성 있는 인터페이스 도구로 메신저 또는 챗봇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신저지만 여기다가 조금만 더 기능을 넣으면 챗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를 볼까요? 여기 100만 명 다니니까 왓츠앱은 어마어마합니다. 쓰는 사람들이 왓츠앱, 페이스북. 근데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를 했으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우리가 모르는 새 얼마나 소통 도구로 이걸 사용하려는지 알죠. 텐센트의 QQ 모바일이라는 것도 뭐 워낙 거기 사람이 많다 보니까 8억 명이라는 위챗 7억 뭐 위챗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보시면 위챗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기 인증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위챗 아니면 알리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인증이 돼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택시를 탔는데 현금을 안 받고 알리페이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위조 지폐가 너무 많아서 알리페이는 딱딱 꽂히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그 불신 사회가 이런 걸 더 빨리 발전하게 한다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뭐 바이버라든지 라인이 여기에 랭킹에 들어옵니다. 카카오는 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러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인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거울 넘어서서 서비스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 카카오도 많이 이 서비스 도구로서 돈을 벌고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게임밖에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연결은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지 이게 도미넌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봇이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건 중국에 가보면 뭐 그냥 너무 편해요. 자판기에 그냥 갖다 대고 사 먹고요. 많은 일들을 이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챗봇을 통해서 제공될 가망성이 매우 많고 챗봇에 오픈 API가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선 챗봇 기반 소비자 서비스를 개발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 사람들은 이 챗봇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하는 걸 전혀 뭐 부담을 안 가지고 하나하나 더하는 걸 바로바로 이해를 합니다. 채널이 하나하나 증가되는 걸.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얼마 주고 인수했다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가이드,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고 봤을 때 왜 챗봇이 이렇게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한번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전제품 매뉴얼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디 있나요? 주방 서랍 어딘가 꼭 잘 숨겨놓고 잘 보관해두고 어디 있는지 찾을 때는 아들 찾았다가 아들이 시덥지 않으면 이제 오래전에 넣어뒀던 매뉴얼을 꺼내서 보는 경우가 많고 이사 갈 때마다 고민하잖아요. 버릴까 가져갈까? 종이 매뉴얼, 전자 매뉴얼이 사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필요할 때 원하는 내용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검색을 전제로 하는 웹 매뉴얼에 한계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는데 뭘로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 정확한 용어를 몰랐을 때는 검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사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서치, 검색이나 또 브라우징 해나가는 방법을 아니까 키워드 먼저 넣고 그 중에서 또 골라가지고 또 지식을 알았으니까 또 키워드 확장하면서 찾아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 전, 작년까지도 이제 그 유행이었던 N 매뉴얼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N 매뉴얼에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개발비 너무 많이 들고요.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매년 만들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사용자의 만족도는 그렇게 과해 높지 않았던 것으로 거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거 하나 더 깔아라.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는 왜 이렇게 자주 되는지 한 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는데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또 한 회사에서 여러 제품이 나오면 앱을 다 깔아야 되는가. 그 회사의 정책을 쫓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뉴얼 챗봇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아까 앞에 그림하고 비슷한 거니까 요거는 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모아놓습니다. 이걸 지식 베이스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데이터가 있어요. 내부 서비스, 외부 서비스에서 나온 것을 메타DB, 그다음 제품 관련된 DB 이런 정보들을 역시 지식 베이스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언어 이해, 대화 관리, 응답 생성 같은 걸 대화 모듈이 있죠. 그리고 대화 서비스를 모듈별로 해서 이거는 소통을 위한 거다. 이건 탐색을 위한 거다. 예외 상황 어떻게 처리한다. 채팅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서비스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건 일상 대화를 가지고 어떤 건 질의 응답이니까 지식 베이스 탐색은 이쪽이랑 연관이 되겠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채팅봇에서는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혀요. 그러면 안 닫히는 것, 냉장고 문 잘 안 닫혀요.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서는 질의를 던지고요. 그러면 이 지식 베이스에서 찾아서 냉장고 서만에 큰 용기나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는 것을 주고 그렇네. 이제 잘 닫혀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채팅 모듈이 되겠죠. 채팅 모듈이랑 연결해서 잘 됐네요. 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권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사용자 매뉴얼에서는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한 쪽은 금융이라든지 은행, 금융기관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의 상담용 챗봇 또는 비슷한 상담용 시스템을 만들 때 비슷한 루틴을 가지고서 제작을 한 예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매뉴얼 정보라든지 제품 정보들 그리고 FAQ라든지 상담 정보 같은 것을 수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들은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어떤 질문들을 하는가,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분류를 한 다음에 예제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즉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충분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질의 답변을 하고 지식 베이스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계속 추가로 지식을 구축을 하고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이런 플로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지식 데이터, 지식 베이스로 모은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사용되는 기술들은 요거는 저희 회사 기술들인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다 지식 베이스로 통합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BQA에 활용을 합니다. 대화 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 베이스로도 하지만 문제는 각각의 하나의 시나리오로 모든 것을 해설할 수 없기 때문에 탐문적이라든지 좀 더 지능적인 대화 모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로는 시나리오 모델을 먼저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 한 단계 더 높은 모델을 금년 말까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하고 앱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지능형 서비스로 해서 지식 베이스, 수집기, 학습기, 언어 문서 및 추론기, 대화 서버 이런 거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좀 추가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IoT 제품과 통신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사례를 모으는 것. 이렇게 챗봇이라든지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때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는 서비스를 계속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주부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또 다른 학습이 돼서 마치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보면 사람들이 검색할수록 랭킹이 올라가고 또한 그것을 제시하는 걸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수집되는 것으로 또 학습을 한 다음에 더 고급한 정보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즉 확장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제목 4차 산업혁명과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이다. 그러면 이 연결이 되고자 하면 첫 번째, 회사의 모든 콘텐츠는 구조화되고 그리고 연결돼야 된다.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회사 내에서만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고객들과, 즉 사용자들,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과 필요한 콘텐츠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건 아직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마 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로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은 기존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도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은 필연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